이번 시간은 영조 그리고 종조 시대에 대한 특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왕이 영조와 종조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영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영조하면 생각나는 게 탐평정치 그리고 균역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물론 사도세자를 이제 기주에 담아가지고 이제 죽게 만들었던 장본의 인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크게 강조되는 건 탕평정치와 균역법이에요. 일단 탕평정치를 보죠. 사림이 집권하면서 뭐가 시작이 됐다고? 붕당정치가 시작이 됐죠. 서로 팔을 갈라서 내가 옳소, 네가 옳소 이러면서 서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었죠. 힘 빼고 있었어요, 서로 간에. 그런데 영조는 그게 싫었던 거야.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붕당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탕평파를 육성을 하고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정리하는 등의 탕평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탕평채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셨죠. 탕평을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탕평채라는 음식, 지금 또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얀색 묵으로 된 음식들. 그게 탕평채인데 그 유래가 바로 이 탕평 정치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붕당 정치는 파벌을 이뤄서 정권을 다투던 일인데 당쟁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실제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인 거죠. 쉽게 생각하면 지금 민주당하고 뭐 자유당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거, 쓸모없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옳은데 왜 안 하지?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냥 뒷다리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 바로 붕당 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싸우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균역법은 뭐냐면 영조가 실시했었던 정책인데요.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했습니다. 균역 부담을 완화해 준 건데 그 이전까지는 두 필씩 군포를 납부를 해야 됐어요. 근데 이 두 포씩 군포를 납부를 했는데 폐단이 생기는 거죠. 폐단이 생기고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가감하게 50% 삭감해 준 거죠. 이게 얼만큼 부담이었냐면요. 군포 한 필의 가격은 토지 세금의 3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포로 두 필을 내게 되면 6배의 세금, 토지 세금도 되게 가했는데 거기보다 6배의 더 큰 비용을 내야 됐으니까 엄청나게 큰 부담이었겠죠. 예컨대 토지 세금 100만 원이면 군포는 6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였어요. 엄청나게 큰 부담이었죠. 그걸 영조는 한 포로 줄여줍니다. 그게 뭐다? 균역법이다. 그러면 줄면 채워야 되겠잖아. 50%를 줄였으니까 그 50% 줄어든 부분을 채워야 되겠죠. 뭘로 채웠냐면 지주, 땅 주인에게 결작을 부과했고요. 일종의 토지세입니다. 결작을 부과했고, 그다음에 어염세와 선박세, 이거 중요합니다. 이 균역법을 다룰 때는 항상 빠지지 않고 어염세와 선박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군포를 줄이면서 그 군포가 50% 줄었잖아요. 줄인 걸 보충하기 위해서 어염세와 선박세를 국가재정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군포를 줄임으로써 발생했던 손실을 채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균역법의 충격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거죠. 국가재정 입장에서는 사실 군포를 한 포 절반 줄이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잖아. 그죠? 그러면 그 줄어든 수익을 어떻게든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어염세와 선박세, 결작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영조 파트는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도가 조금 더 이제 좀 중요하게 이제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는데요. 영조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영조, 아버지는 뭐다? 사도세자. 사도세자는 이제 기주에 갇혀서 돌아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조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탕평책을 추진했는데 영조와는 다르게 이제 소론과 남인, 기존의 세력에서 배제되었던 소론과 남인, 그 다음에 서월, 양반에 보게 되면 정실 부인이 있고 첩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은 뭐냐면 양반집 자손이죠. 양반집 자손의
이제 여식이야. 양반집 출신의 부인인 거죠. 양반 출신의 부인은 정실 부인이야. 그 부인 밑에서 난 이제 아들이나 딸은 정실로 취급이 됐지만 예컨대 뭐 기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첩을 많이 안 쳤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집안일수록 나이 어린 첩들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그 첩들도 자식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씨는 예컨대 대감마님의 씨로 똑같이 이제 똑같은 대감마님의 아들이지만 정실 부인의 그 아들은 진짜 아들 대접을 받는 거고 첩의 아들 딸들은 서울이라 그래서 2등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서울 출신들도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탕평을 기존의 붕당 정치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이제 체제가 들어와야 되잖아. 기존의 붕당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조는 이제 기존에 배제되어 있었던 소론과 남인, 서울 출신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자신의 사람으로 삼고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서 붕당 정치에 대항하고자 했던 겁니다. 정조대왕의 업적으로는 일단 수원에 하성을 건설했죠. 정량용 선생님의 거중기가 사용됐었습니다. 지금 또 수원에 가면 하성이 있죠. 그건 나중에 한번 가보시든지 가보셨던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초계 문신제를 도입했습니다. 초계 문신제는 뭐냐면 일종의 재교육 제도예요. 재교육 제도.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친위 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재교육을 시켰던 제도가 초계 문신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장각의 기능을 강화했죠. 규장각은 뭐죠?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 그 다음에 학술과 정책을 연구했던 기관입니다. 규장각 기능을 강화했고, 자,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했습니다. 왕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마련했던 것이죠. 사실 정조는 항상 이제 암살 위협에 시달렸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수구 세력들이 사도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도세자를 죽였던 세력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암살 위협 그리고 항상 위협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친위 세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위 부대인 장영룡을 설치해서 이제 군사적인 기반을 마련했던 거고 그 장영룡을 수원 하성에 주둔을 시켰던 거죠. 든든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장영룡이 주둔하여 있는 하성으로 안장하죠. 하성이 지금의 수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사도세자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묘를 자신의 친위대가 주둔하고 있는 수원 근처에 이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잖아. 왜? 예컨대 뭐 반대 세력으로부터 묘가 뭐 훼손되거나 그럴 염려를 안 해도 되잖아. 마음 심리적으로 또 안정되잖아요. 내가 만든 하성에 내가 만든 친위 세력인 장영룡이 주둔하고 있는 하성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안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때 정조 시대 때의 특징은 조선 후기 시대인데 한글 소설이 유행하는 등 서민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 시대 때는 르네상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민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정조의 조서인데요. 홍제전서, 한국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조서입니다. 사도세자가 동궁 시절 어렸을 때부터 탕평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신념이 담긴 글,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일생 등을 기록했던 책인데요. 이 홍제정서에는 이제 리얼한 욕까지도 실려 있다라고 하지요. 그만큼 이제 정조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제전서 이게 출제도 간간히 되기 때문에 이 홍제정서는 정조의 책이다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정조가 지었던 이제 하성의 그림입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촬영한 거고요. 뭐 이렇게 생겼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정조시대 때 무슨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서민문화가 발달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어서는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가 발달했던 배경은요, 당연히 서민이 경제력이 생기니까 당연히 서민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거고, 서당 교육이 확대되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민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영화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까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만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는 이제 80년대, 뭐 70년대에 사셨던 분들은 영화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전국에. 그리고 영화를 보기가 쉽지도 않았고. 하지만 점점점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서민의 경제력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게 된 거고 영화관도 많이 생기게 된 거고 영화도 많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일단 서민 문화는 서민이 잘 살아야 서민이 불편함 없이 배불리 먹고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생길 수 있을 때 서민 문화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특징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서민의 경제력이 발전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이제 문화생활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예컨대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 아마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한 2끼를 굶었어요. 배가 고파. 근데 뭐 지갑을 도난당해서 2끼를 굶어야 돼. 근데 그때 예컨대 뭐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 배고프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배가 부르기 때문에 신경을 딴 데 쓸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만화책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게임도 할 수 있는 거고, 문명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분리자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니까 서민 문화가 발전하는데 미나, 민간의 풍습을 그린 그림, 한글 소설, 그다음에 뭐 판소리, 탈춤 이게 다 서민 문화죠. 이 서민 문화가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서민 문화가 발전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사설 시조, 사설 시조가 유행을 했다. 자, 시조라 그러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양반의 문화잖아요. 양반의 문화인데 이 사설 시조는 서민의 문화입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이 사설 시조와 시조의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설 시조는 서민 사회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담아낸 시조예요. 표현했던 시조인데 일반적인 시조는요. 가사문학, 백자, 사군자 등 조선 전기의 양반 문화와 관련된 거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설 시조와 시조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설 시조와 시조를 묶어가지고 지문에 많이 이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설 시조는 서민 사회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시조다. 하지만 시조는 조선 종기 양반 문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 이 서민 문화 같은 경우는요, 한국사뿐만 아니고요, 동아시아사에서도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문제고요. 매번 시험마다 이제 한 문제씩 꼭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가부키라든지 아니면 뭐 경극이라든지 뭐 탈춤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이 서민 문화가 발달했던 시대의 시대상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런 문제가 동아시아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당근 한국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 서민 문화는 이제 정조시대 때 꽃이 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 후기의 경제의 특이점은 포구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 이제 송상, 만상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간 상인인 경강상인은 한강을 근거지로 해서요. 대동미 등을 운송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평통보가 발행됐고 전국으로 유통이 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런 특징이 또 조선 후기 특징이에요. 제가 고려시대 설명하면서 건원중보 말씀드렸죠. 고려시대 성종 때 이제 건원중보를 발행했지만 전국적인 유통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시대에는 상평통보가 발행이 됐고 전국적으로 유통이 돼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이 되고 그 덕분에 서민 경제도 발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 경제를 얘기하면 금난정권이 빠지지 않고도 나옵니다. 금난정권은 뭐냐면 조선 후기예요. 유기정과 시전상인이. 시전상인 아까 설명드렸죠. 시전상인 그 종로에서 뭐 물건을 판매했던 상인들, 왕실과 이제 간청에다가 물품을 납부했던 상인들, 납품했던 상인들을 시전상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전상인이 상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정부와 결탁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착을 한 거죠. 유착을 해서 도송 안팎 심리 약 4km 이내에서는 난전, 쉽게 얘기하면 노점상을 금지한 거예요. 노점상을 금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 이제 등록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못하게끔 시킬 수 있는 권리가 금난정권입니다.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만해요. 내가 정부 간청에도 물품을 납부하고 왕실에도 물품을 납부하고 내가 세금도 내고
이렇게 역할도 하는데 너네들은 노동상해들은 사실 노동상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세금을 안 낸다는 데 있잖아요. 카드도 안 받고. 근데 너네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도 않고 하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유기전과 시전 상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이걸 반대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아닌 거죠. 하지만 당연히 저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자기들은 해야 될 거 의무는 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난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려고 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기존 상인들은. 장시도 유행을 했었죠. 장시는 뭐냐면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정기적인 시장입니다. 정기적인 시장.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조선 후기의 경제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학, 정약용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실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